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단 한 번의 공습이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중동에서 벌어진 군사적 충돌이 아시아 시장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또 복잡한 충격파를 보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딱 한 번의 공습이 수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시장에 엄청난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지정학적 위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는지 정말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죠. 자,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핵심부터 딱 짚어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고 곧이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 하나로 군사적 긴장감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했고요. 특히 세계 원유 공급에 숨통을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 투자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위험한 자산은 일단 다 팔고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는 이른바 리스크 오프 심리가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충격이 시장에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가장 먼저 그 즉각적인 반응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와,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시장마다 반응이 제각각이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1.35%나 떨어졌고 홍콩의 항생 지수는 2% 넘게 폭락했습니다. 전형적인 리스크 오프 반응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중국 본토의 상하이 종합 지수는 오히려 0.47% 상승 마감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건 잠시 뒤에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자, 이 충격파가 만든 첫 번째 물결은 사실 가장 직접적이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강타한 에너지 쇼크였죠. 아니, 근데 왜 이 좁은 바닷길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 때문입니다. 여기가 전 세계 원유 공급에 숨통을 쥐고 있는 말 그대로 초크 포인트거든요. 이란 공습으로 혹시라도 여기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마자 에너지 가격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시장에서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그냥 기름값만 오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또 공급망 차질, 이런 공포감으로 확 번진 거죠. 자, 이런 충격파는요, 모든 산업에 똑같이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웃는 쪽과 우는 쪽, 즉 승자와 패자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전쟁 위기가 커지니까 당연히 방위산업 관련주, 그리고 유가가 뛰니까 에너지, 정유주들은 급등했고요. 반면에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중동 하늘길이 막힐까 걱정되는 항공사, 여행업, 그리고 해운 물류 회사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업들을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중국의 방산업체인 ABIC, 청두나 선양 같은 곳은 주가가 최대 5%나 뛰었습니다. 반대편에 볼까요? 일본의 닌텐도. 게임 회사인데 왜? 싶으시죠? 전 세계로 게임기를 보내야 하는데 이 해상운임이 폭등할 거라는 공포 때문에 주가가 뚝 떨어진 겁니다. 정말 흥미롭죠? 자,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 안에서 벌어진 이 믿기 힘든 디커플링 현상 말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바로 3월 2일 같은 날인데 상하이 지수는 0.47% 올랐고 홍콩 항생 지수는 무려 2.14%나 빠졌습니다. 아니, 똑같은 중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한쪽은 오르고 다른 한쪽은 이렇게 폭락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상하이 지수에는 이번 사태로 수혜를 보는 국영 에너지 기업이나 방산 기업 비중이 아주 높았어요. 이 종목들을 급등하니까 지수 전체를 그냥 끌어올린 거죠. 둘째, 홍콩 시장은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침 중국의 가장 큰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상하이 증시를 밀어 올리는데 한몫했습니다.
자, 이제 충격파가 개별 주식시장을 넘어서 국가경제 전체, 그러니까 통화나 채권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위기가 터지면 몸값이 올라가는 소위 안전자산의 대표주자라고 불리는 통화가 있잖아요. 근데 이번엔 오히려 가라앉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네, 바로 일본 엔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안전자산이라면서 왜 떨어졌을까요?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지정학적 충격이 터져서 공포감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국제 유가가 폭등했죠? 일본은 아시다시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입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건 결국 일본의 무역 수지 악화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를 낳았고 결국 안전자산 엔화마저도 더 강력한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 앞에서는 힘을 못 쓰고 약세를 보인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0.98%나 약세를 보였고요. 중국 위안화도 기업들이 달러를 사들이면서 0.59% 약세를 기록했죠. 반면에 일본 국채를 보세요.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판돈이 전부 이쪽으로 몰리면서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금리는 떨어지는 전형적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당연히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본은행의 히미노 료조 부총재가 직접 중동 상황을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유가 급등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금리 인상 같은 건 당분간 신중하게 가겠다, 이런 신호를 준 거죠. 자, 지금까지 쭉 보신 내용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단 하나의 지정학적 사건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 에너지, 산업, 그리고 통화와 채권 시장으로까지 이어지는 아주 복잡하고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된 지금 세상에서 과연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